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차 부부입니다. 시댁에는 형제 둘이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 급여 조건 다 비슷합니다. 가끔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결혼 때 양가에서 받은 거 없이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축의금도 다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미룬 건 아니지만 아직 아이가 없고 형님네는 아이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올 초 임신 소식을 전하셨으니 이제 5명이네요. 결혼 후 처음에는 외벌이이신 형님 댁보다 저희가 아직 아이도 없으니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마다 전체 인원인 아버지, 어머니, 저희 둘, 형님네 6, 총 10명의 반을 내거나 밥값도 부담스러워 하실까 염려되어 생신 케이크를 형님께 부탁드리고 저희가 밥을 사고 그런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출장이 잦은 저는 서울 갈 때마다 혼자라도 찾아뵙고 두 분 다 모시고 식사하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서 해먹다 잘하는 음식이 있으면 재료 싸들고 가서 해드리고 한 달에 2~3번은 찾아뵙고 그렇게 12년을 지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오늘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곧 수술을 앞두고 계시니 어머님께서도 몸이 편찮으시니 올해 명절 때는 형님네에서 다 같이 모이거나 음식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식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텔 뷔페에 가거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모시고 가는 곳이 있는데 항상 좋은 음식 먹어보지 못하는 형님네가 신경 쓰이신다 하셔서 이미 한 번 저희가 부모님 식사 비용을 다 내는 조건으로 전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손주들도 먹이고 싶으시다고요. 순간 제 생각에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한다고 해도 형님 댁으로 가면 이미 남자아이가 4이나 있고 임신한 형님이 고생하실 것 같아 흔쾌히 호텔로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 도중 어머님 뉘앙스가 형님네가 6명 음식값을 부담하고 저희가 4명 값을 부담하니 형님네가 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혀 서운하거나 더 해드린다고 기분 나쁜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좀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식사 비용을 내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12년간 모든 가족 모임에 저희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식사 비용, 선물, 그리고 그 전에는 식사 비용의 반이니 아이들 비용도 같이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서운한 거예요. 참고로 남자아이들이라 성인만큼 주문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다 같이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도 처음으로 반씩이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것만 저희가 내겠다 했어서 괜히 눈치가 보여 아이들 옷을 사서 갔었는데 식사 끝나고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옷 고맙다 인사 한마디 형님에게 듣지 못했어요. 물론 인사 듣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이어도 예의로라도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뒤로는 다 같이 보는 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머니까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형님이 호텔로 바로 가면 아이들이 세배를 못하게 되니 차라리 형님네 집에서 모이자고 하셨고 어머님은 그러니 형님 댁에서 모여서 세배를 하고 다시 서울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참고로 아버님, 어머님 서울, 형님 댁 저희 집 다 각자 다른 도시입니다. 중간이 아버님, 어머님 댁이고 대각선 끝이네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처음으로 서운하다, 계산이 이상하다, 돈을 낸 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서운하다. 말씀드려버렸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고민하다가 추가로 후기 남겨드립니다.
드라마틱한 시원한 결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어머님 두 번째 전화 때 남편이 옆에 있었고 상황을 듣고 저만큼 서운해했어요. 남편이 평소에 시댁에 너무 잘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저보다 더 친정에 잘해요. 전화도 저보다 자주 드리고 저 없어도 아빠 엄마 모시고 식사하고 아들 없는 저희 집에 정말 아들처럼 해요. 지난 12년 이 사람이 변함없이 진심으로 잘하는 거 알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집에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걱정해주신 아이 문제는 이미 제 쪽 문제가 아닌 거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참고로 아버님, 어머님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어머님은 전부터 모은 재산은 형님 댁에 주고 싶으시다 라고 하셨었고, 결혼 때부터 저희 둘은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니까 그건 탐내지 말자.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라도 양가 부모님께 잘하자.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해드리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서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운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오래 아이가 안 생길지 몰랐지만요. 아무튼 오늘 오후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아주버님과 이미 시댁에 있었어요. 오늘 출근하자마자 아주버님과 통화하고 반유를 내고 시댁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급히 휴가를 내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 오해도 풀고 서운한 것도 풀고 그러는 게 나중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긴 시간 대화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이 사람이 지난 12년간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잘한 거 알고 계시지 않냐. 며느리 혼자 미국까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사람이 흔하냐. 절대 지난 12년간 조금 더 낸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건 이 사람이 모두를 배려한 거다. 그걸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서운한데 우리가 돈을 덜 낸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생각이 서운한 거다. 요즘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어머님은 형네도 가족이다. 가족끼리 밥 먹으면 전체 금액의 반을 내는 게 맞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에는 결국 너희가 돈을 적게 내는 거니 조금만 더 보태면 똑같이 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될 것 같아 말을 한 거다. 우리 세대 누구에게 물어도 나와 똑같이 생각할 거다. 둘째가 잘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형제들의 관계가 이런 문제로 틀어지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왜 부모의 입장에서 너그러이 생각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부모님은 본사의 입장이라 계열사인 저희와 형님 댁들도 같은 회사로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계열사라 본사만 같은 회사라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매번 재수 씨에게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계산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매번 재수 씨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고 저는 지난 12년간 돈을 더 낸다고 서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그게 서운했으면 12년이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저는 분명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적어도 제가 진심으로 배려하는 걸 부모님이라도 알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머님이 정해주신 대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총 4명의 밥값을 내고 형님네가 형님 부부, 형님네 아이들 총 6명 밥값을 내니 형님네가 돈을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서 적게 내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모두의 말을 잘 이해했다. 그런데 이건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둘째가 진심으로 잘한 것도 너무 잘 안다. 나도 너희 생각에 동의한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어머님이 좀 서운해하셨어요. 아마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어머님이 맞다라고 해주시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고 지금 너희 어머니 생각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걸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형제 간의 우애가 지속되길 원하시면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좋아하는 연인도 한 사람이 무조건 희생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거다. 이 사람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면 두 분이 안 계실 때 이 관계가 유지되겠나. 만약 정말 우애를 원하시면 한 사람에게 희생이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형네랑 계산을 맞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했고, 아주버님은 앞으로는 우리 가족 식사비는 우리가 내겠다. 어머니는 이런 걸로 재수씨에게 연락하지 마셔라. 어머니 행동이 더 저를 무시하시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 가족 식사비 계산하는 게 형님하고 합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고, 결론은 앞으로 밥값은 아버지 어머니 몫만 나누고 세배는 저희는 파주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어요. 대충 이렇게 정리됐어요. 저도 어머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 서운하긴 한데 정말 세대 간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제 생각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가 서운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그냥 다른 나쁜 뜻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와는 계속 잘 지내고 싶으신 것도 느껴졌고요. 오해를 풀거나 납득시킨 건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세대 간 차이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원한 결말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계산은 맞게 하게 된 거니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이번 일로 앞으로는 모든 계산은 정확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도 제 계산이나 생각에 저에 대해 서운해 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 모두 잘 지내고 싶은 가족인데 가끔 우리 세대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전업주부셨고 그때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는 대부분 일을 하며 전업주부로 예전 희생만 하시던 어머님의 역할도 기대받는 세대인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해서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남편도 있고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같은 생각이라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차이가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가 분란을 만든 것 같지만 12년을 변함없이 저보다 저를 더 아껴주는 남편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가족이니 모두 이해하는 즐거운 명절 보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신우 입장이고 새언니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속상한 마음에 술도 한 잔 걸쳐서 좀 횡설수설할 수 있어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요. 먼저 새언니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하자면 둘은 동갑내기고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저는 오빠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한 둘째 부인 태생이라 오빠랑은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 언니를 잘 몰라요. 오빠랑은 나이 차이도 나고 같이 안 살았지만 오빠가 나름 어린 동생이고 그래도 같은 피 섞인 내 동생이다 아껴주고 잘해주기도 했고 맞는 부분이 많아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 동창들이랑 노는 자리에도 가끔 껴서 놀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껴서 놀다 보니 그 언니를 보게 됐었는데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술도 엄청 잘 마시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데 그게 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빠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당시 오빠가 5살 차이 나는 참한 여자분과 상견례도 했고 결혼하면 작은 가게 하나 같이 운영하자면서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 욕정에 불탄 멍청한 오빠놈이 동창회 나갔다가 그 언니랑 사고를 쳤던 거예요. 시기 채 2달도 안 남았던 상태였는데 말이죠. 애기 초음파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기가 차서 오빠한테 쌍욕을 퍼붓고 마구 때렸어요. 당장 지우라고 하라고 결혼 예정이던 예비 새언니는 어쩔 거냐고 너 이 새끼 그런 놈인 줄 몰랐다고 언니 불쌍해서 어쩌냐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오빠 새끼는 이미 생긴 애 어떻게 지우냐고
파혼하고 이미 해놓은 준비, 얘랑 시골리면 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랑은 파혼하고 그 동갑내기 동창 언니랑 귀엽고 식을 올리더라고요. 전 안 갔어요. 언니 만나서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무릎 꿇고 용서 빌었는데 이미 파혼하면서 사정 다 전해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제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연락하지 말자는 말만 들었어요. 한동안은 화나서 오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다 무시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지 계속 빌고 설명하고 하니까 꽤 오래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는 건지 풀리더라고요. 새언니도 안 좋게 봤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도 새 생명 책임진다고 결혼까지 한 거 잘 봐달라기에 알았다 했어요. 조카 태어났을 때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오빠가 위암이 재발했어요. 재발하면 더 크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입원해서 항암 치료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새언니가 바빠지게 됐고 제가 조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새언니는 간병인만 붙여주고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빠 병문안은 단 한 번도 안 갔고 둘 다 일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저한테까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오빠 결혼 전에도 봐오던 사이라 아가씨라고 안 하고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땡땡아, 넌 진짜 애만 봐주러 왔니? 혼자 일하느라 빠듯하고 지치는데 집안 꼬라지 보면 더 기운이 빠져. 아무리 집안일 안 해봤다지만 그래도 다 큰 아가씨인데 보이는 게 없니? 이런 잡다한 짜증을 자주 내더라고요. 애 한창 천방지축인 시기에 갑자기 맡게 됐는데 제가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키워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새언니 일할 시간이랑 제 근무 시간이랑 달라서 자는 시간 줄여가며 힘들겠다 싶어서 애 봐준 건데 애 키우는 집에 밀대 하나 없었어요. 청소하려면 그럼 청소기 돌린다는 건데 제가 아무리 애 안 키워봤어도 들은 게 많아서 짬나는 시간은 애 잘 때뿐이다. 청소기 돌리면 애 깨서 청소 못한다 정도는 알아요. 그럼 잠도 못 자고 애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손걸레질 하란 거예요. 저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어요. 전 경기도, 오빠네는 서울이라 차비도 만만찮은데 차비 한 번 달라 한 적 없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내려놓기만 하면 우는 조카 때문에 종일 안고 있는 것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애 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럼 새언니는 왜 간병인 쓰고 일하면서 오빠 문안 한 번 안 간 건지 서럽더라고요. 몇 번 듣다 터져서 그럼 베이비시터 쓰시라고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나와서 오빠한테 가서 하소연했어요. 한 1년 정도 그 집 안 가고 오빠만 가끔 보고 하다가 오빠 퇴원하고 그래도 한 식구인데 중간에서 너무 불편하다 화해해라 라기에 외식하면서 적당히 풀고 지냈어요. 그 언니 뒤끝은 없어서 예전처럼 그냥 나쁘지 않게 지냈고 저도 조카 보고 싶어서 좀 꽁한 게 있었지만 종종 가서 놀아주곤 했어요. 하루는 조카랑 블록놀이 하고 있었는데 그땐 새언니가 자택근무 중이었거든요. 조카가 엄청 잘 쌓아서 이쁘고 기특해서 와, 우리 땡땡이 대단한데 엄마한테도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면 엄마도 칭찬해주겠다. 그치? 하니까 애가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블록 쌓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았다고 귀엽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딸 머리 한번 쓰다듬고 칭찬해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돼서 무미건조하게 알았으니까 가서 고모랑이나 놀아. 바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걸리적거린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놀러 가는데 평소엔 오죽하겠어요. 제 조카 어린이집 다니면서 부모 호출이 잦다 싶더니 일명 관심병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정이 모자라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동하는 병.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판정까지 받았어요. 평소 꼬라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결과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빠는 가게 운영하느라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거든요.
어느 날 조카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끙끙 앓는 듯한 몸을 베베 꼬면서 그러더라고요. 증상 중에 하나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따만큼 키 큰 아저씨랑 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소리가 났어 하면서 또 끙끙 하는 거예요. 오빠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궁하고 알아보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애까지 있는 집에 불륜남 끌어들여서 그 집까지 한 거예요. 오빠도 더 이상 못 참겠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둘째가 생겼는데 오빠가 자기 애인지 확신이 안 선대요. 첫째까지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것 보라고 땡땡 언니 버리고 선택한 꼬라지가 겨우 이거냐고 잔소리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양육권은 포기한다 하고 포기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인생의 걸림돌들 니나 가져라 이딴 거였어요.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재산 분할로 골머리 썩게 하네요. 오빠가 암이 생길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집, 가게 다 오빠 명의로 있고 차도 고급 외제차는 아니지만 세단 한 대 가지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텐 얘기를 안 해서 몰랐거든요. 이건 다 결혼 전에 만들어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애를 혼수라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오빠가 사둔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당연히 가정가구 같은 것도 해온 거 없고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영 끊고 산 지 오래돼서 시댁에 해드릴 거 같은 거 없었고 저나 제 언니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연애를 막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 모른다고 자주 물어봐서 알고 있던 건데 심심하면 본인 본수에 맞지도 않는 명품을 자주 졸라댔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갖고 싶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진짜 그게 뭔지 몰라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던데 하면서 물어본 적이 꽤 돼요. 본인 월급으론 못 사니까 오빠한테 졸라댔겠죠. 언니 없을 때 장롱 슬쩍 봤는데 명품백만 10개 정도는 있던 것 같아요. 통장도 따로 쓰던데 오빠가 회계 일을 오래 했어서 처음에 통장 관리 오빠가 한다고 했더니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며 우겨서 오빠가 5천 정도 있는 통장 맡겼는데 반년도 안 돼서 날린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 후로 통장 따로 쓴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가 위자료를 물어주면 물어줬지 어디서 재산 분할 운운하는지 기가 차요. 그리고 둘째도 첫째랑 증상 똑같아서 아직도 병원 다녀요. 전 보고 들은 거 적는 거라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이미 끝났는데 말해 뭐하냐고 입을 안 열어요. 요새 계속 술만 달고 사는데 애들도 걱정되고 오빠도 걱정되네요. 큰애는 엄마 정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 거라 그래도 무덤덤하네요. 낮에 오빠한테 갔다 왔는데 속상해서 저도 늦은 시간까지 술 퍼마시고 있어요. 진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랑과 전쟁,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내 가족 일이 되어 있고 한숨만 나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부터 무섭네요. 추가. 술 먹다 글 쓰는 바람에 피곤하고 치기 올라와서 글을 급하게 끊었는데 추가 글 안 쓰려다가 써요. 오빠 등신 맞아요. 저도 등신이라고 생각해요. 욕먹어도 싼 놈이에요. 많이 많이 욕해주세요. 인과응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써주신 욕들 찰지게 쌍시오 섞어서 읊어줄 예정입니다. 처음에 오빠가 사고 쳤다고 했을 때 빡쳐서 욕하고 때리고 난리친 다음에 들었는데요.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더군요. 오빠가 말술인데 그날 이상하게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가 깨보니까 다 벗고 모텔방에 그 여자랑 누워있더라 였습니다. 의심이 갈만하죠. 첫째랑 둘째 나이차가 5살 차이예요. 본문에 쓴 키 큰 아저씨 데려왔다는 시기가 첫째 4살 무렵이고요. 둘째도 당연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들었는데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부부관계 거의 안 했답니다. 무슨 원샷 원킬이에요. 근데 이 오빠 새끼 친자 확인 안 하겠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애 데려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본인 마음 흔들리면 어쩌냐고 애들 보기 싫어지면 어쩌냐고 합니다.
오빠 새끼도 지 자식 아니다 쪽에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애들도 거의 저나 오빠가 돌봤지. 그 여자는 애 뱃속에서 품고 있던 거 말곤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둘째 이유식 할 때 그 여자한테 이유식 좀 해달라니까 냉장고에 해놓은 거 없냐고 만들 줄 모른다고 했었네요. 큰애는 그래도 오빠랑 제가 눈이 아버지 닮았나 똑같이 생겼는데 큰애 손잡고 나가면 제 딸인 줄 압니다. 그거 하나는 위안이 되네요. 지가 이렇게 만든 거 지가 알아서 하게 평생 후회하게 냅두렵니다. 욕 많이 해주세요. 욕 좀 처먹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 말에 식 올렸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 결혼비용, 혼수, 아파트 모두 반반 부담했습니다. 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있어서 급여는 적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본인이 조금 더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그냥 반반이라고 적을게요. 남편은 저보다 가정적인 편이며 집안일을 잘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집안일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 집안일을 남편 마음에 들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아. 결혼 전 남편이 대부분 전담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지만 결혼할 자신도 없었고 할 마음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본인을 믿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 따라오라는 그 식상한 말을 잠시나마 믿고 결심했지만 그때로 돌아가 정신 차리고 네 살던 대로 혼자 살라고 후려 갈기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후회되네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어젯밤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다른 스케줄을 하고 저녁에 집에 귀가하였고 남편은 낮에 집안 청소를 몇 시간 동안 한 뒤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톡으로도 말하고 기분 좋게 집 가는 길까지 연락도 하였다가 아침에 두고 간 약이 보이지 않아 남편에게 약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하는 우기는 버릇이 있는데 본인은 약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자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술이 취했으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알겠으니 그만 얘기하자 라고 말한 게 심기를 건드렸는지 전화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남편이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집으로 와 라고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하였으나 본인은 치우지 않았다며 또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대화가 안 통할 것을 아니 그만하자고 얘기하다가 서로 언성이 커졌고 남편은 본인이 청소를 했는데 그건 칭찬하지 못할 망정 처음부터 없었던 약으로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씩씩거리며 한참을 얘기하다 너랑은 못 살겠다 라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못 살겠다고 알렸습니다. 저도 그 순간부터는 이성이 끊겼고 어머님이 아신 일상 너가 시작한 일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던졌고 술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시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랬냐며 우선 재우라고 하셨고 저는 우선 무서우니 잠잠해지면 내일 대화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쾅쾅거리더니 안방문을 두드리고 옷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기에 문을 열었고 남편이 니는 끝까지 아무 잘못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믿지도 않는 거지? 라고 해서 너도 약이 있었다는 내 말 안 믿었잖아. 왜 너 말만 믿으라고 강요해? 내 말은 안 들어봐? 그리고 어머님한테 지금 다 말 전달했잖아. 지금 또 싸우자는 거밖에 더 돼? 이혼하자고 한 마당에 무슨 대화를 더 해? 라고 하자 남편 눈빛이 확 돌더니 주방 근처에 있는 약통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휙휙 소리가 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남편 취미가 야구이며 저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열린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팔이랑 이불로 약통을 막았고 약통을 던지면서도 넌 맞아야 돼 미친년아 라면서 흥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약통 날아오던 휙휙 소리는 아직도 소름이 돋고 얼굴에 맞았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약통에 맞지 않자 남편은 침대로 와서
이렇게라도 맞아라 넌 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거실로 나갔으며 안방문을 곧바로 잠그고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맞았습니다. 저 같이 못 살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옷방에 있던 본인 옷을 소파에 다 올려두고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께 어디 가서 사고 칠 것 같으니 제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현재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서로 격식 안 차리고 살았습니다. 서로 욕은 기본이고 욕이 애정이라고 하며 그렇게 존중 없이 모자르게 부부간의 예의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저도 잘한 것 없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니 이걸로 어차피 남편이 훨씬 많이 한 게 맞기 때문에 군말 없이 집안일 제대로 안 해서 불만 키운 제 탓, 인정할 건 하고 저쪽은 폭력을 근거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술 먹고 어린 친구들과 시비 붙어서 합의금 물어준 일도 있고 그때도 저는 더 이상 폭력은 없어야 한다며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저를 때릴 줄은 몰랐네요. 실제로 맞은 사실은 사정상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워서 시어머님과 저의 친척 한 분에게만 알린 상태이며 약통을 맞았으면 상처라도 남았을 텐데 머리채 잡히고 뒤통수를 가격한 거라 상처가 없습니다. 이혼할 때 폭력을 인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 생각 없습니다. 가지고 온 대로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약통들을 집어던진 방안, 거실 사진과 시어머니와 맞았다고 카톡으로 알린 내용만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우선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편들어 달라고 올린 글이 아니었고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어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이혼이 쉽사리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언을 얻고 싶어 올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있었어도 제가 돈을 더 받겠다거나 이런 지저분한 싸움이 아니라 둘 다 큰 잘못 하나씩 인정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 거지. 누가 더 못했네 이런 편가르자는 글이 아닙니다. 집안일 더 많이 해주는 부부는 항상 고맙다고 표현했었고 음식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변함없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약을 둔 장소를 확실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약봉지가 뜯어져서 알약 4알만 따로 책 위에 올려놨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싸우는 과정에서 기억해냈으나 치우질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 부리기로 지금까지 많은 싸움을 해왔고 어제를 계기로 좋아질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을 든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결혼이죠. 어제는 잠시나마 부모님 생각에 오늘 제대로 사과하면 다음 폭력 시에는 이혼하겠다는 서류라도 받고 참아볼까 했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 둘 다 연락이 없네요. 다 양보해서 남편이 고분고분하게 말했고 저 혼자 난리쳤다고 해도 폭력은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 흐리는 이상한 댓글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추가 글을 쓰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 중에 제 부모님 가정생활을 추측해서 쓰신 게 있던데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린 건 지극히 본인 개인 문제였어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는 달리 온순하고 평범하신 분들이세요. 예쁘게 잘 키워주셨으나 제 성격이 모난 거니 부모님 추측성 댓글은 삼가 부탁드려요. 4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해서 여기에 한번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제 원래 전공은 제 적성에 맞지 않는 부모님의 권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한 전공이었고 졸업하고 힘들게 전공을 살려 일을 하던 도중 정말 이 일을 지속하다간 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병이 나겠구나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 전공이 워낙 길이 좁은 분야라 전공을 택하지 않고 아예 다른 분야로 재취업을 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자격증도 따고 제2 외국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감사하게도 다행히 조그만 회사에서 인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전공 자체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전혀 쓰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밑바닥에서 생초짜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 같아서 주말에도 평일에도 늦게까지 야근도 하면서 정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성과도 많이 내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인턴이 끝나고도 회사는 저를 정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페이는 전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또 일하고 버텼죠. 그 결과 저는 더 좋은 복지와 조건, 월급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직 제의를 받아서 조만간 일을 관두게 되었어요. 회사 측에서도 저에게 그동안 해온 게 미안했던지 잡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동안 힘들게 일하던 와중에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너무나도 착하고 정 많은 직원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따르고 의지했던 분이 있어요. 전 그분과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는 코드도 잘 맞았고 의견도 잘 맞았고 늘 즐겁게 일하는 사이였으니까요. 남들보다도 서로 더 친한 사이였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관둔다고 말한 그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가식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둘이서 마지막으로 먹는 점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저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본인 할 말만 하는 그 직원분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에 바친 열정과 시간이 있는데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마지막 송별회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사와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 그저 영혼 없는 말들만 하는 제가 특별히 따랐던 분. 저만 특별하다고 여겼던 사이들이었을까요? 전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크게 불평하지 않으면서 일해왔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상대방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회사에서 만난 상대방에게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오늘도 일하는 직원끼리 마지막 밥을 먹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던 제가 따랐던 그 직원분의 행동이 저를 너무 씁쓸하게 하네요. 제일 높은 상사분에게도 지금껏 저에게 밥 한 번 먹자고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관두기 전에 밥 한 번 먹자고 먼저 요청해서 같이 점심 먹었는데 그것도 제가 사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제가 상사의 입장이라면 남들보다 높은 위치라면 그동안 일했던 직원이 떠난다면 그동안 수고했다 말 한마디 점심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제 욕심인가요? 이것 또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허무함과 씁쓸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생활을 덜 했나 봐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마음은 후련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의지해왔던 인간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큰 회의감, 속상함, 배신감, 쓸쓸함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계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를 기운나게 만들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글들을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고 동시에 위로도 받게 되었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을 읽다가 제가 윗글에 제대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추가하자면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 급여를 받으며 정직원들과 똑같은 근무 시간으로 일을 했죠. 그렇게 약 2년 반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무 자체가 세일즈가 있어서 2년 반 동안 제가 세일즈 하면서 번 금액이 제가 지금까지 받은 급여보다 많았고 회사 측에서 제가 금액적인 성과를 내게 되니 인턴에서 파트타임으로까지 고용을 한 거고요. 어느 댓글처럼 저는 회사에서 잘한다, 잘해보자 라는 사탕발림에
계속 혼자 넘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혼자 가족 같다는 느낌에 2년 반 동안 일을 한 거죠. 말은 가족이다, 진짜 소중한 직원이다 그러면서 제가 벌어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일절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도 않았던 회사였어요. 제가 정말 호구였나 봐요. 그리고 퇴사가 결정되고 나서 바로 장문에 감사 있고 급하게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편지와 팀원당 10만 원어치의 선물을 사서 돌렸습니다. 몇 분은 진심으로 고생했다, 고맙다 해주셨으나 제가 따르던 분과 상사분은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사분께 지금까지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없으니 관두기 전에 밥 한번 먹자 요청한 거고요. 참고로 상사분은 다른 직원분들하고는 단둘이 밥 잘 드시고 잘 사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았던 분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죄송했다 말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배신을 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아직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고 관련 경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을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들 보고 나서 제가 많은 걸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사회생활도 더 겪어봐야 한다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지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회사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